그날 이 문은 어떻게 열린 걸까? 현장에 가보니까 며느리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조금 충격을 좀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이렇게 구역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들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집을 찾아왔던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제 냄새가 팍 풍긴 거죠. 냄새로 봐서는 사망한 지 최소 10일 이상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신은 천정을 보고 있었고 다리가 방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머리 쪽에 약간 좀 응어리가 들어 보였다는 거. 경찰은 시신의 머리에 난 상처에 주목했는데요. 피가 약간 좀 흘려 보였다는 거, 바닥에. 벽면 쪽에 비산된 흔적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걸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래갖고 머리가 그냥 잘 되니까 갈아치우려 해서 한 거지. 그다음에 우리 개팔시 내려버리라고 사체하고 해가지고 다 그냥. 누군가 할머니를 살해한 겁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는 듯 곳곳에 세제까지 뿌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누가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 행사분이 올 때 밤에 사진을 가서 이 할머니 아는가 좀 묻더라고. 그래 본 게 그 욕되이 할매라. 좀 성기를 칼칼칼칼하게 그러면 오면 막 넘는 사람 욕을 해서 나 오가지고 그렇나대. 야도 안 되고 너무 상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길에 가다가 여자가 집 앞으로 오면 좀 바이러스 가야 되거든 옆으로 가고 있어. 쳐다보고 손 누구나 맞고 오면 뭘 해. 할머니는 평소 이웃들과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원한에 의한 살해를 먼저 의심했다는데요. 주변을 샅샅이 탐문하던 경찰은 할머니의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던 날 할머니 집 주변에 나타났던 한 남성을 주목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걸 하러 가는데 비닐봉투를 하나 들었어. 아니 그 사람이 또 뒤에 나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노란 봉투를 들고 할머니 집 쪽으로 걸어갔던 이 남성이 얼마 뒤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건데요. 들어갈 때하고 훨씬 다르죠. 처음에 갈 때 비닐봉투가 잔뜩하는데 어제 커.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따라비. 달라진 옷과 더 묵직해진 비닐봉투. 경찰은 얼마 뒤 CCTV 속 그 남자를 살해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갔다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돈이 많은 걸 알고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 돈만 훔치려 했는데 문 앞에서 피해자와 맞닥뜨린 순간 당황해 둔기를 휘둘렀다는 얘긴데요. 이상한 건 돈을 훔치러 갔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지갑에는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현금엔 손도 대지 않았고 특별히 없어진 금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범행 후에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전부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어떤 장소에 버렸다고.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챙겨서 할머니의 집을 찾았을 만큼 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피해자의 아들 A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친구 사이.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피해자의 아들과 친구 사이였던 겁니다. 더 믿기 힘든 건 B의 진술에 의하면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어디 죽이고 싶은데 강도로 위장해서 살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충격에 빠진 채 경찰 앞에서 구역질을 했던 바로 그 아들이 사실은 자신에게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장본인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범행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A가 B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해주거나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숨진 할머니의 아들이 그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들 모자를 봐왔다는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 이상하게 소문이 났던데 제가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 잘 챙겨줘요. 저희한테도 막 할머니 좀 잘 돌봐줘라 하면서. 그 아들이 그래 하면서 고생하고 동네에서 아들 보살까 쌓고 그랬었지. 그런 걸 안보이하고 같이 살 수가 없거든. 대화도 안 되고 그렇게 상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가 행여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늘 걱정하며 살폈다는 아들. 그런 그가 어머니를 청부살해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데요. 우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분명을 잘못합니다. 근데 화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료가 뭐 있습니까? 생각이 못해. 어머니 돌아가신 분은 분명을 생각하고 지 죄를 사퇴하시라고
말이 됩니까? 네? 조 씨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다는 지인 역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게 분명하다 말합니다. 답답한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제사는 그냥 엄마한테 너무 막 잘 사고 원래 그 친구가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고 보험도 다 했고 보험왕도 몇 번 했었고 아주 부유하진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는 건실한 직장인이었다는 그는 몇 년 전엔 어머니를 위해 집을 2채나 더 사들였다는데요. 엄마가 조금 정신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 땅이 내 땅이다 지나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막 그 한번 불을 질른 적이 있어 그 집에. 엄마 때문에 그 집을 사들고 불나면 안 일으키려고 무리해서 2채를 사긴 샀고요. 이웃들과 자주 분란을 일으키는 어머니를 보다 못한 아들이 아예 주변 집을 사들여 새로 집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려 했단 겁니다. 원룸을 지어서 같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살 때는 그 집 뜯어가지고 섞기로 했는데 그 할매가 반대를 해가지고 아들이 집 3채를 허물고 원룸형 건물을 지으려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면서 모자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3년 전부터 하더라고. 그렇게 싸웠다게. 쓰레하고 난 이럴 또 욕을 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동네가 시끄러운 게 막 동네에서 막 그렇게 했다게. 경찰은 어머니가 살던 집의 명의가 아들에게 넘어간 시점도 수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15년도 10월 5일 날 아들에게 증여가 된 상태였거든요. 증여를 받을 그 당시에 피해자 C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이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모자간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아들의 지인은 설령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청부살인 혐의까지 씌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테 뭐 1,200만 원을 사례가 받았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돈을 뭐 몇백만 원씩 지금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나오면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해서 그런 범행을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적하고 있네. 어떤 게 억울하신 거예요? 전혀 없어요? 돈을 왜 주신 거예요? 친구가 보고 나한테 아니 친구한테 들리 전혀 그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자신은 어머니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아들 조 씨.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받은 게 맞으세요? 친구의 부탁을 받은 게 맞으세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조 씨의 부탁을 받고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자백한 친구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직접 범행을 실행한 친구 강 씨가 최근까지 운영했다는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도 이 가게의 문이 열린 날을 별로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안 친해가지고 문도 잘 안 여셨어요. 문 열린 걸 거의 저희도 못 봤으니까. 그에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그 친구가 제일 뚜렷한 직업도 없고 얼마 전에 뭐 조그마한 뭐 장사를 했는데 그것도 다 뒤지고 돈이 급해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돈 빌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사채 쓰려고 알아간 것도 있고. 친구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시인한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약속받고 함께 범행을 준비해왔다 진술했습니다. 범행 현장을 함께 답사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바로 아들 조 씨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에 침입할 때 그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A는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A가 모의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신의 가족의 생일과 같았던 어머니 집의 비밀번호를 친구에게 알려주고 살해를 지시한 게 정말 아들 조 씨였던 걸까요? 아주 친하게 지냈고 8개월 동안 보면 한 870회 정도 통화할 정도로 좀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였던 거로 판단됩니다. 범행 전까지 하루 평균 2~3통씩 전화를 주고받았던 이들의 통화 기록은 그날 그 사건 이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사망 이후 아들은 친구 강 씨에게 1,200만 원을 보내줬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좀 돌아 하니까 그냥 뭐 봉투에 넣어서 돈을 넣어주더라. 나중에 까고 나서 세어보니까 400만 원이더라. 조 씨는 단순히 빌려준 거라 얘기했지만 둘 사이에 차용증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친구의 손에 사망하던 그 무렵 조 씨가 어머니와 관련된 기록을 여러 차례 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에 5회를 조회했는데 범행 전날에 마지막으로 조회를 했고요. 범행 후에 한번 조회를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전후 그가 6번이나 조회했다는 그 기록은 바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액수였습니다. 14년도에 가입한 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 가입 시기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시기였거든요. 일반 질병으로 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금이 1,0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었고요.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했을 때는 보상금이 5억 원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려 5억 원이나 되는 상해 사망보험금이 있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보험이 가입된 시기 역시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였던 아들이 직접 들은 이 보험은 어머니의 죽음과 무관한 걸까? 보통 질병 사망이 1,000만 원이면 통상적으로 설계사들이 약 상해 사망인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 그 정도를 공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해 사망을 5억 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그 피보험자가 상해로 어떤 사망하거나 큰 사고를 당할 것을 이 보험을 계약한 분이 어느 정도 예지 또는 예감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과 친구, 둘 중 한 사람은 지금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걸로도 모자라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자가 누군지 머지않아 낱낱이 가려질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에겐 그 거짓의 무게만큼 더 무거운 죗값이 돌아갈 거란 사실입니다.